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했습니다. 오는 18일 퇴임이 예정된 문영배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 후임으로는 이완규 후보자와 함상훈 후보자도 지명을 했는데요. 민주당이 이완규, 함상훈 후보자 지명할 권한쟁의 가처분 신청을 검토하면서 험로가 예상됩니다. 네. 관련 소식 이경미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말씀드린 대로 한덕수 권한대행이 오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전격 임명을 했습니다. 후보자로 선출된 것이 작년 12월 24일이었으니까요. 105일 만에 임명이 된 건데 그동안 탄핵 정국의 과정에서 많은 일들이 있었잖아요. 네. 오늘 임명까지의 과정을 좀 먼저 복귀해 볼까요? 네, 일단은 그 국회 몫의 재판관 3인이 이제 공석인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조한창, 정계선, 마은혁 후보관 이렇게 이제 후보자 3명이 있었는데 예. 그 재판관을 미임명을 하게 되면서 한덕수 대행에 대해서 그때 당시 이제 탄핵소추 의결이 됐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권한이 정지가 된 상태였고 그리고 그 상태에서 이제 최상목 권한대행이 대행으로서 이제 그 임무를 수행을 하고 있었는데 그러고 나서도 계속해서 이제 재판관 미임명이 계속 길어지니까 그때 당시 이제 우원식 국회의장이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했습니다. 예. 이 국회의 그 재판관 구성권을 침해를 한 게 아니냐라고 하면서 이제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했었고요. 그렇고 나서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이 권한쟁의 심판 청구에 대해서 인용을 했습니다. 예. 재판관 3명 중에서 그때 당시 이제 그 최상목 권한대행이 2인만 임명을 했고 정계선, 조한창 재판관만 임명을 했고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을 하지 않았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결국 이제 권한쟁의 심판 청구가 인용이 됐기 때문에 이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할 의무가 이제 있다라고 이제 판단을 했었습니다. 네, 네. 그러고 나서도 이제 마은혁 재판관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이제 임명이 되지 않는 상태였고 그 상태에서 이제 뭐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 이 헌법재판소에서 이제 결과가 안 나오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제 뭐 정치권에서는 마은혁 재판관도 임명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왔었는데 어쨌든 오늘까지도 결국 이제 임명이 되지 않고 있다가 네, 네. 한덕수 대행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을 하면서 지금 구인 체제가 갖춰지게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정치권에서도 그렇고 최근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재판관 임명할 의무가 있다는 입장을 계속 거듭 밝힌 바 있잖아요. 이 부분도 한 대행의 결정에 영향을 좀 줬을 거라고 보시나요? 그렇죠. 최상목 대행 때 그때 당시에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이런 결론이 있었기 때문에 예. 국회 구성 권한을 침해를 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인정을 해준 것입니다. 그럼 이제 헌법상 의무가 계속 발생을 했었는데 그 이후에 지금 뭐 한덕수 대행이 다시 이제 뭐 기각이 되면서 탄핵소추가 기각이 되면서 이제는 한덕수 대행이 이 헌법상 의무가 있는지 지금 이제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할 의무가 있는지에 대해서 결국 이제 그 질의 과정에서 헌법재판소에서는 똑같이 한덕수 대행도 지금 이런 헌법상 의무가 있다.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할 의무가 있다라고 이제 확인을 해준 것이고요. 예. 그래서 그 위헌적인 상태가 계속 지속이 되고 있다가 오늘 어떻게 보면 이제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을 하면서 그 위헌적인 요소가 해소가 됐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될 것 같고 예. 그래서 만약에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길어졌다면 법상의 의무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그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이행을 하지 않게 되면 또 예를 들어서 뭐 직무유기로 고발을 한다든지 이렇게 이제 절차가 진행이 될 수도 있던 부분이고 아니면 뭐 이제 위헌적인 부분이 계속이 되니까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재탄핵을 또 이제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나왔던 부분이거든요. 근데 예. 일단은 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위헌적인 요소는 지금 해소가 됐기 때문에 일단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서 이 한덕수 대행에 대해서도 재판관을 임명할 헌법상 의무가 있다 확인을 해주는 그런 의미가 있었던 답변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 헌재 발표를 좀 보면 그 마은혁 재판관 임기가 내일부터라고 하는데 보니까 보통 임명 동시에 즉시 임기가 시작되는 게 아니라 내일부터 임기가 시작되는 거는 왜 그런 거예요? 이 재판관을 임명을 하고 나면 임기는 이제 6년이고요. 임기 개시는 지금 어쨌든 결혼이 된 게 보충이 됐기 때문에 그 다음 날로부터 이제 기산이 되게 됩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렇게 돼서 이제 6년 동안의 임기가 이제 개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예. 뭐 일단은 뭐 정계선 조한창 재판관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이제 그때 다음 날로부터 이제 임기가 개시가 된 만큼 똑같이 지금 마은혁 재판관도 내일부터 이제 임기가 시작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임기가 내일부터 시작되고 그 다음 날 중요한 또 일정이 있습니다. 박성재 법무장관 탄핵 심판 선고 예정돼 있잖아요. 뭐 선고만 남은 상황이기 때문에 마은혁 재판관이 참여를 할지 아니면 8인 체제로 할지 9인 체제로 할지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겠습니까? 근데 이미 뭐 그 변론 자체가 계속해서 이제 8인 체제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예. 이미 이제 선고를 하기에는 충분히 이제 논의가 성숙한 것 같고 만약에 지금 마은혁 재판관이 투입이 되면 또 이제 기존에 했었던 그 절차들에 대해서 변론 절차를 갱신을 해야 되거든요. 갱신을 해야 된다는 의미가 기존에 진행했던 증거조사 절차를
빠르게 다시 한번 진행을 하고 그 후에 다시 결론을 내고 선고까지 가야 된다. 이런 절차로 나아가기 때문에 예. 그렇게 되면 이제 10일에 선고를 예정을 했는데 그 절차가 이제 취소가 되고 다시 변론 절차가 진행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위험을 안고 가기보다는 아마 이제 시간적으로 이제 늦어지는 걸 봐서 그런 것보다는 좀 그냥 이제 8인 체제에서 예. 아마 그대로 이제 선고를 하는 쪽으로 이제 그렇게 평의를 열고 결정을 해서 이제 선고를 하지 않을까 좀 그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또 한덕수 권한대행은 마 후보자 임명과 함께 헌법재판관 후보자 2명에 대한 지명도 했습니다. 이제 10일 뒤에 임기를 마치는 문영배, 이미선 재판관 후임으로 지명이 된 건데 그 두 자리가 대통령에게 지명권이 있는 자리이기 때문인 거죠. 그렇습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총 9명으로 구성이 되거든요. 거기는 이제 국회에서 추천하는 목 3명, 예. 그다음에 이제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3명, 그다음에 대통령이 지목하는 이제 3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지금 문영배 재판관이라든지 이미선 재판관 같은 경우는 이제 대통령 몫의 이제 재판관이었기 때문에 2명이 이제 지금 4월 18일에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고 그래서 이제 한덕수 대행이 이 나머지 2명에 대해서 후임자로 오늘 이렇게 지명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민주당에서는 그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을 지명한 것에 대해서 위헌적 행태다, 강력 대응할 것이다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헌법상을 보면은 권한대행이 행사할 수 있는 대통령 권한에 대해서 명시적인 한계라는 것이 없다고 하잖아요. 그렇다면은 이제 한 대행의 지명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것인가 이 부분을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뭐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게 권한 대행은 결국 이제 지금 상태 그대로를 유지하는 데 좀 집중을 해야 되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뭔가 이제 법적인 부분에 대해서 권리를 발생시키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행동을 하는 부분은 최대한 소극적으로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이제 해석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근데 또 어떻게 보면 대통령 권한 대행이기 때문에 대통령을 대신을 해서 그 직에서 이제 할 수 있는 또 일은 또 할 수 있다라고 해석을 하게 되면 결국은 이제 대통령 몫의 이 헌법재판소 재판관도 지명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냐 또 이렇게 또 해석이 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거든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은 좀 해석의 영역인 것 같습니다. 해석의 뭐 헌법에서 권한대행에 있어서 뭐 대통령 후보자를 지명을 하는 것은 좀 그것을 권한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다 이렇게 이제 해놓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그건 좀 해석의 영역인 것 같고 특히나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가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국민들이 선출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민주적 정당성이 크기가 크고 그래서 이제 이것을 지명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동의를 할 수 있지만 권한대행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선거를 통해서 이제 이걸 뽑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네. 그래서 민주적 정당성이 크기의 차이가 있는데 이 대통령 몫의 후보를 지명을 할 수 있는 것이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저희가 아까 국회 연결 때도 확인해 봤습니다만 민주당 차원에서는 당 법률위 차원에서 권한쟁의 심판, 또 가처분 신청 등 법적 절차에 착수했다고 했는데 이게 이제 헌재에서도 해석의 영역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까 얘기하셨던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의 적극행위, 소극행위 이 기준을 헌재가 어떻게 볼 것인가가 중요한 부분이겠네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렇게도 해석이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애초에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청구할 수 있는지도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걸 할수 있는지도? 왜냐하면은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할 수 있는 주체가 사실 이제 국회에서 이것을 청구를 한다고 하면 국회의 권한을 침해를 했다는 게 전제가 돼야 되거든요. 네. 네.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 몫에 지금 임명을 할 것을 대통령 권한대행이 했다라는 것이니 결국 따지고 보니 이거는 차기 대통령이 이것을 지명을 할 수가 있었는데 이걸 권한대행이 먼저 지명을 했기 때문에 결국 권한을 침해당한 사람은 차기 대통령으로 봐야 되는 게 아니냐. 그러면 이제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청구할 수 있는 주체 자체가 국회가 아니고 차기 대통령이 돼야 되기 때문에 애초에 이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할 수 없다라고 보는 것이 요건이 안 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아직은, 예, 그래서 네. 그렇게 보는 게 조금 더 맞을 것 같고 효력정지 가처분 같은 경우에도 권한쟁의 심판 청구와 같은 이런 본안 소송이 진행 중일 때 네. 그랬을 때 이대로 이거를 결과를 방치를 하게 되면 나중에 되돌이킬 수 없는 그런 사태가 발생한다고 했을 때 효력을 잠시 정지를 시켜놓는 가처분을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할 수 자체가 없다라고 하면 그러면 이 가처분 자체도 사실 진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본안 소송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을 하게 된다면 지금 국회 측에서 이제 뭐
야당 측에서 민주당 측에서 그렇게 이제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하겠다라고는 하지만 그게 과연 가능한지, 그다음에 이제 가처분도 그게 법상 이렇게 요건이 되는지 그러니까 본안 소송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실현 가능성은 낮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제가 판단을 해봤을 때는 지금 권한쟁의 심판 청구 자체를 할 수 있는 권한 자체가 없기 때문에 가처분까지도 이제 하기는 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후임으로 지명된 인물들의 면면도 좀 살펴볼 텐데 먼저 이완규 법제처장. 이 후보자는 윤 전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였다는 점이 좀 눈길을 끄네요. 그렇습니다. 뭐 56년지기 절친이라는 말이 또 나오고 있고 그리고 이제 비상계엄 선포한 다음 날에도 뭐 안가에서 회동을 가진 인물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어떻게 보면 윤 전 대통령과 이제 절친인 걸로 지금 알려져 있는 인물이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그 변호사 시절 때는 그 윤 전 대통령이 예전에 그 징계를 받았을 때 예. 그때 당시에 이제 변호사로서 활동을 하기도 했고 그리고 김건희 여사의 모친 사건에 있어서도 변호사로서 활동을 하기도 하는 등 좀 어떻게 보면 윤 전 대통령과 관련된 그 주변인에 대해서도 이제 법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렇게 좀 소위 표현을 하기로는 호위무사다라고 할 정도로 좀 가까운 인물인 것으로 조금 알려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또 한 명이죠.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 같은 경우는 과거에 이제 김경수 전 경남지사에게 2심에서 실형을 선고했던 이력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 함상훈 부장판사 어떤 인물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김경수 전 지사에 대해서 이제 2심에서 실형을 선고를 했었고요. 그때 당시에 이제 재판부에서 말을 하기를 뭐 민주사회에서 공정한 여론 형성이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이를 조작한 행위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된다. 이렇게 그때 당시에 판시를 했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이제 의미 있는 판결을 했었던 인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추가로 이제 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이제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해서 그 1심에서 이제 징역 4년이 선고됐던 것을 2심에서는 징역 1년으로 또 감형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예. 또 그런 이제 판결을 또 하기도 했었었고요. 그래서 어쨌든 뭐 지금 나오고 있는 말로는 일단은 그 성향 자체에 있어서는 지금 말씀해주신 뭐 이완규 처장이라든지 지금 함상훈 부장판사에 대해서라든지 좀 성향 자체가 좀 진보보다는 그런 뭐 중도 보수 이런 쪽으로 좀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가지고 네. 그 좀 이런 인물들에 대해서 좀 주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청문회를 거친 지 3개월이 지난 상황에서 임명이 됐잖아요. 그럼 이 두 후보자 이완규, 함상훈 후보자가 임명까지는 좀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될까요? 이게 국회 청문회 절차를 거치기는 합니다. 거치기는 하는데 근데 다른 뭐 국회에서 선출하는 것과는 달리 대통령이 지명하는 그 재판관에 있어서는 사실은 국회의 동의 절차가 필요가 없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렇기 때문에 국회의 의결 절차가 사실 크게 필요가 없고 예. 그래서 뭐 어떻게 법적으로 따지고 보면 지금 대통령 권한대행이 지명을 했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보면 청문회를 거치긴 하지만 그것이 뭐 형식적이다라고 좀 보면 될 것 같고 결국은 이제 임명이 돼서 아마 임기가 개시가 될 것으로 좀 보는 것이 맞을 것 같거든요. 예, 그래서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뭐 앞으로 이제 헌법에서 이제 뭐 권한대행에 대해서 어떤 범위까지 인정할지가 뭐 예. 문제가 될 수는 있겠지만 일단은 뭐 추가적으로 뭐 국회 동의 절차라든지 이런 것은 필요가 없다라고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 기간을 굳이 따져보자면은 인사청문 국회가 20일 내에 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하지 않거나 청문 경과서 보고서 채택하지 않는 경우에 대통령 권한대행이 10일 이내 기간을 정해서 국회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요청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될 경우에는 임명할 수 있다는 또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 절차를 사실은 뭐 청문 절차를 거쳤다라고 하면 뭐 거기서 이제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임명을 해서 그다음 뭐 임기가 개시되는 데 있어서는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앞서 잠시 언급했던 부분인데 오는 10일로 예정된 박성재 법무장관 탄핵 심판 내용 좀 더 살펴볼 텐데 탄핵 소추 사유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볼까요? 네, 일단은 크게 이제 비상계엄 선포를 할 당시에 그때 당시에 뭐 국무회의를 통해서 이제 적극적으로 제시를 하지 않고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결국 이제 내란 행위에 동조를 한 게 아니냐 이런 이제 소추 사유로서 하나 들고 있고요. 예. 그리고 국회에서 당시에 이제 국정감사 시절에 그때 그 자료를 제출을 요구를 했었는데 자료 제출 요구를 이행을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지금 문제를 삼고 있고 그리고 김건희 여사 제2요구권 관련해서 당시 이제 본회의장에서 질문을 받고 이제 그때 당시 이제 퇴정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도 퇴정을 했던 부분에 있어서도 그런 부분들이 이제 소추 사유로 들어가 있어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 이제 탄핵 소추가 이제 발의가 됐고 그래서 예. 이제 선고를 지금 10일에 앞두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국회에서 이제 탄핵 소추된 고위공직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동안 대다수 기각이 되기 때문에 결론에 비춰봤을 때 박 장관에 대한 판단
기각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좀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네, 일단은 뭐 다 이미 탄핵 심판 절차를 너무너무 다 아시기 때문에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 법 위반이 있다고 하더라도 중대한 법 위반이어야 됩니다. 중대성. 그렇습니다. 지금 네. 제가 말씀드린 내용 중에 뭐 국회에서 당시 이제 국정감사 과정에서 제출하지 않았던 부분들, 자료 제출하지 않았던 부분들, 그것은 이제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마 법률 위반은 될 것 같은데, 근데 그것이 이 사람한테 부여한 지금 이 직을 박탈을 해야 될 정도인지, 그러니까 국민의 신임을 배반할 정도로 아주 중대한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위법 사항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사실 이제 조심스럽지만 아마 헌재에서도 그 정도까지는 이르지 않는다라고 판단을 할 것 같고,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이전과 마찬가지로 좀 만장일치로 기각될 가능성이 조금 더 크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리고 또 다른 권한쟁의 심판 얘기 하나 더 해보겠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 정족수를 놓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우원식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 선고기일이 10일, 내일 모레 예정이 돼 있는데 이 권한쟁의 심판의 쟁점은 무엇이고 또 결론은 좀 어떻게 날까요? 네, 그때 당시에 한덕수 대행에 대해서 이제 그 탄핵 소추를 할 때 그것이 이제 대행이기 때문에 권한 대행을 하는 기관의 의결 정족수를 기준으로 해야 되냐. 그러니까 대통령을 대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국회 제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 200명을 넘겨야 되는 것이냐. 아니면은 애초에 그냥 국무위원과 마찬가지로 국회 제적의원 과반수 151명만 되면 되는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그때 당시에 여당 측에서 이것이 어쨌든 이제 151명만 넘겨서 이제 통과된 부분에 대해서 이게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했던 것입니다. 근데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미 한번 결과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그렇죠. 한덕수 대행에 대해서 맞아요. 그때 당시 이제 탄핵 소추가 되고 나서 그 절차적인 부분, 그래서 그때 이제 이 의결 정족수를 충족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이 그때 당시에 이제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가지는 이제 민주적 정당성이 크기가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무위원회 원칙으로 돌아가서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 소추 의결 정족수만 충족을 하면 그러면 이제 그것이 이제 절차적인 부분에 있어서 위법 사항은 없다라고 그때 당시에 이제 판시를 했기 때문에 네. 아마 이 사건 같은 경우에도 선고가 나왔을 때는 네. 뭐 절차적인 부분에 있어서 크게 이제 권한쟁의 심판 청구에 있어서 인용 가능성보다는 기각될 가능성이 조금 더 크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는 10일 관심 갖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편 어제 법원에서는요.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의 재판이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조지호 청장이 포고령을 안 따르면 우리가 체포된다라고 말을 했다는 경찰 간부의 증언이 있었는데 이 증언이 앞으로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와 그다음에 이제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 이런 사건의 지금 내용에 있어서 핵심은 국헌문란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는 계엄군이 국회에 투입이 됐고 그때 국회 유리창을 뭐 부수고 이렇게 출입 통제를 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폭동을 일으켰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어떻게 보면 객관적인 증거가 좀 있다라고도 해석이 될 수 있는 것 같은데 근데 폭동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목적범이라서 국헌문란 목적이 또 있어야 됩니다. 그럼 지금 이제 포고령을 따르지 않게 되면 우리가 체포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을 때 결국 그 포고령이 어느 정도 이제 집행력을 가지고 있고 그 포고령 내용 중에서는 국회에 어떻게 보면 의정 활동을 방해를 하는 내용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결국 이제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다라고 이제 해석이 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포고령에 그런 이야기를 이제 했었던 것을 보면 포고령 자체가 실제 집행력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을 따르지 않게 되면 그렇게 이제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라는 증언이 나온 것을 보면 예. 국헌문란의 목적이 어느 정도 있었던 게 아니냐라고 조금 추정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진술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이 부분은 아직은 이제 뭐 형사 재판이 지금 초기 단계여서 그러니까요. 추가적으로 이제 증인들의 진술까지 종합해서 아마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윤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지난 2월에 김건희 여사 측에 검찰에 나와서 조사받으라고 한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예. 이제 윤 전 대통령이랑 김건희 여사 모두 민간인 신분인 만큼 검찰 소환이 좀 머지 않았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렇습니다. 지금 뭐 명태균 씨와 그때 당시 이제 뭐 윤 대통령이 전화했던 그런 녹취록도 이제 뭐 나오기도 했고 예. 그래서 어쨌든 지금 뭐 김건희 여사를 비롯해서 이제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이 사건 내용에 대해서 지금 확인을 해볼 필요성이 있는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검찰에서도 뭐 구체적으로 언제 나와서 조사를
받아라, 소환 방법은 어떻게 하겠다, 뭐 이렇게까지 밝힌 건 아니지만 애초에 이제 조사의 필요성이 있다라고 지금 고지를 해준 것이고,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는 일단 뭐 민간 신분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아마 소환 조사를 받는 쪽으로 진행이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고, 예. 그래서 이 혐의 말고도 지금 나머지 이제 뭐 윤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뭐 당시 체포영장 집행을 또 방해를 했던 부분도 입건이 되어 있고, 그리고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같은 경우에도 불소추 특권이 지금 해제가 된 만큼 아마 나머지 줄줄이 이 혐의를 받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도 정식적으로 수사기관 통해서 아마 절차가 진행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특혜 채용 의혹 불러왔던 선관위 내용도 좀 짚어볼 텐데, 오늘 중앙선관위가 특혜 채용 의혹이 있는 고위직 간부 자녀 등에 대해서 임용 취소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고, 이와 함께 경찰에 수사도 의뢰했다고 했습니다. 앞으로 어느 부분에 좀 수사가 집중될 것으로 보십니까? 일단은 형사 사건 절차로 봤을 때는 뭐 직권남용도 문제가 될 수가 있고요. 직권남용. 예, 그다음에 이제 뭐 또 어떻게 보면 특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도 될 수가 있고요. 예, 그다음에 또 허위 공문서 작성, 동행사죄까지 다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이고, 예. 지금 이제 어쨌든 채용 취소 절차를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은 이건 이제 행정 절차거든요. 행정 절차에 있어가지고 어쨌든 이제 임명을 이제 취소를 해야 되니까 그런 이제 상대방의 이 의견까지 청취를 하고 이제 결정을 내리겠다라는 예. 지금 절차가 진행이 되고 있고, 추가로 이것과는 별개로 형사사건 말씀드린 뭐 직권남용부터 해서 이제 절차가 진행이 될 수 있어가지고 이 부분은 앞으로 수사를 통해 가지고 아마 뭐 형사처벌의 가능성 여부가 좀 밝혀질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선관위 특혜 채용 논란 관련 내용까지 이경민 변호사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말씀 잘 고맙습니다. 들었습니다.